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요즘 뜨고 있는 신조어라고 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디지털 월세라고 하는 신조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듣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이래서 디지털 월세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재테크나 투자나 저축에 관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정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하고 이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축이 필요한데 이 디지털 월세를 줄이지 않으면 저축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봤으니 재밌게 봐주시고요. 나도 한번 디지털 월세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점검해 보시고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디지털 월세는 뭘까요? 먼저 이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세라고 하면 보통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매월 내는 비용을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런데 디지털 월세는 바로 시대가 급변하면서 소비 형태도 그리고 내가 소유 형태도 다양하게 됐습니다. 바로 소유하는 형태에서 구독하는 형태로 변화되면서 생긴 신조어가 디지털 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꼭 물건을 돈 주고 소유할 게 아니라 소유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크니까 매달 얼마씩 쪼개서 내는 비용, 매달 얼마씩 내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바로 구독 형태라고 합니다. 이런 구독 형태의 비용들이 쌓이면 월세처럼 커진다고 해서 디지털 월세라고 칭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구독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월세는 그럼 왜 주목받고 있는지. 바로 우리의 관심사 디지털 월세는 이 고정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월 고정으로 지출되는 그냥 금액만 해도 되게 빠듯하죠? 카드값에, 기본 나의 생활비에. 그런데 금액이 작다고 계속 지출해서 구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 비용이 되면 굉장히 꽤 커집니다. 꽤 큰 금액의 월세만큼 된다고 해서 이게 디지털 월세인데 이런 고정비가 갑자기 디지털 월세 때문에 또 증가하니까 이런 디지털 월세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비 형태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분명한 거는 자산이 아니죠. 주택은 구매하면 좀 비싸더라도 구매하면 어떻게든 가치가 오르니까 자산이라도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유료 구독은 소비 형태일 뿐이죠. 나한테 자산으로 남는 게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데 돈이 안 모입니다. 이걸 자주 하면. 그런데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끊기 어렵다는 게 가장 디지털 월세의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디지털 월세 지출이 제일 커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소유 형태에서 구독 형태로 바뀐다고 그랬죠. 기존에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정기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 대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매달 소비자도 월세처럼 디지털 서비스 비용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비용도 월세처럼 낸다라는 거예요. 챗GPT도 하나의 디지털 서비스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카톡에서도 무슨 서랍이라는 게 있죠. 그 서랍 안에 내가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는 이 서랍 안에 넣어서 월 얼마씩 내고 이 서랍이라는 서비스를 써서 여기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저장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일종의 디지털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맨날 USB를 들고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라는 돈 주고 월 얼마씩 내고 쓰는 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저장할 수 있게 사용하는 요 서비스도 바로 디지털 서비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구글 드라이브,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습니다. 월 한 10,000원씩 내고 쓰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만큼 우리는 모두 지금 매우 밀접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결국 비용까지 내는 유료 서비스까지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 이 월세다라고 하는 것을 지출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서. 그래도 줄여야지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랑 필요 없는 거는 줄여나가는 방식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5% 이상이 있다라고 하네요. 사실 95%면 그냥 수치상으로만 100%가 아니지. 저는 전 국민이 이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5%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핸드폰도 없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빼면 5%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전 국민이 다 이용한다. 종류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독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돈 얼마씩 내고 OTT 같은 동영상 서비스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일 비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만 그 외에도 구독 서비스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쇼핑 멤버십도 있을 수가 있고요. 통신 서비스도 있고 뭐 음원이나 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이런 것도 다 구독 서비스에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음악 듣고 돈 주고 책 보고 돈 주고 상품 시키고 쇼핑할 수 있는 게 모두 다 구독 서비스인 겁니다. 대한민국 구독 서비스는 건 평균 이용자 수가 몇 개나 살펴봤더니 4개씩이나 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5, 60대도 평균 3개에서 2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꽤 이 인터넷과 밀접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OTT 뭐 빼놓을 수 없을 거고요. 쇼핑 뭐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저도 봤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도서 어플을 돈 주고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정의 돈을 내고. 그것도 이제 구독 서비스죠. 도서도 인기가 꽤 많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게임, 뭐 음원, 이거 OTT는 빼놓을 수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평균이 3개에서 4개가 되는 게 맞겠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구글 같은 것도 하나 하다 보니까 총 2개 정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네요. 20대, 30대는 평균 4.5개에서 4.6개씩이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게 이러니까 돈이 안 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싸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쌌어요. 초창기 때는 이제 이런 OTT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가입자 수를 늘려야 되니까 뭐 4,000원, 3,000원, 5,000원 뿐이 안 했는데 점점 올라서 지금은 10,000원, 13,000원씩 하고 있죠. 물론 또 그 안에서도 구독 서비스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광고가 붙는 거는 조금 싸고 광고가 안 붙는 거는 뭐 13,000원, 14,000원씩 좀 더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균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4개, 5개씩만 써도 벌써 5, 6만 원이 구독 서비스로 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굉장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더 이 비용은 커지고 크게 느껴지겠죠. 줄여야 합니다. 구독 중독 대한민국 그러면 연령대별로 대체 무엇을 구독하는가 봤더니 20, 30대는 자기 커리어에 맞는 AI, 생성형 AI 같은 요런 거에 조금 돈을 쓰는 모습이 있고요. 구독을 40대부터 60대까지는 조금 일관되게 쓰네요. 모두 건강이나 생활가전에 관련한 이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생활가전이라고 한다면 뭐 세탁기도 있을 수가 있고 건조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뭐라고 했죠? 공기청정기. 이것도 굉장히 유행이죠. 왜냐면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요 공기를 좀 청정한 게 좋다, 미세먼지 나쁘다라고 이런 걸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공기청정기를 구독하는 경우 임대료를 내고 구독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정수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안마기계도 있을 수 있고요. 모두 다 건강 생활 가전인 거죠. 40대부터 60대까지는 구독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20, 30대랑 40대부터 60대까지 구독 성향이 극명하게 좀 갈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월세들의 종류를 좀 나열해 봤는데요. 여기에는 뭐 사라진 서비스도 있어요. 근데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포함을 시켜놨으니까요. 너무 뭐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디지털 월세들의 종류 중에서 요 콘텐츠 미디어 부분은 뭐가 있냐 봤더니 영상 스트리밍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도 있고요. 전자책, 오디오북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조금 영어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꼭 뉴욕타임즈 같은 것도 구독하시더라고요. 돈 내고. 뭐 매거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콘텐츠 미디어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통계를 이용해서 봤더니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OTT를 이용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OTT 종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사실 넷플릭스 하나에서 지금은 티빙, 쿠팡, 디즈니 플러스, 뭐 웨이브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갈수록 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우리 사회초년생들, 돈 모으고자 하는 청년들, 종잣돈 필요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내가 구독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불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이 6개를 구독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 OTT 이용률만 보더라도 전체 OTT 이용률이 86.5, 그 중에서도 유료 OTT만 55%, 절반 이상 하고 있고요. 혼자 이용할 수도 있고 계정을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죠. 혼자 이용한다가 30%, 그리고 계정을 공유해서 같이 조금 싸게 쓴다가 약 69.6,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70% 이상은 우리 같이 계정 공유해서 같이 쓰자, 돈 내고 라고 한다라는 거죠. 참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고 요 플랫폼 회사들도 참 머리가 좋은 게 다양한 형태의 구독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유도 할 수 있고 광고가 있는 것도 있고 광고가 없는 것도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무료로 이용하면 어디까지 뿐이 시청이 안 되고 뭐 이런 게 나뉘다 보니까 참 서비스 이용률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들이 그런 OTT들을 이용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상술에 너무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 필요한 것만 봅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월세들의 종류 중에서 소프트웨어 IT 요 종류도 있습니다. 이 종류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생산성 툴. 저는 이거 좀 소프트웨어나 IT 같은 걸 잘 몰라요. 뭐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제가 좀 알고 있는 거는 뭐가 있냐, 이 어도비 클라우드 하나 있고, 그다음 구글 원, 이건 제가 쓰고 있고요. 드롭박스도 제가 쓰고 예전에 썼었고, 뭐 아이클라우드는 핸드폰 예전에 아이폰 쓸 때 쓴 적이 있고요. 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알고 있네요. 근데 요 개발 툴이나 사실 디자인 툴, 생산성 툴은 제가 하나도 모르겠네요. 뭐 나열은 해놨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조금 요즘 들어서 알게 된 유명한 거 챗GPT가 있죠. 사실 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뭐 서로 말하고 대답하고 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잠깐 써봤는데 이거는 그냥 무료로도 이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굳이 유료로 이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조금 논문성이나 아니면 어떤 집중적으로 정말 고도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챗GPT 플러스가 이게 두 가지 금액이 있더라고요. 20불짜리가 있고 뭐 200불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워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고 답을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고 뭐 이런 거의 차이라고 하는데, 전문 지식성의 조금 차이도 있고요. 대답에 뭐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챗GPT 하나에만 200불을 써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하면 30만 원이 넘어가죠. 그런데 30만 원 가까이를 챗GPT 하나에만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나의 수익이 이 챗GPT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정도가 돼야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디지털 월세들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들의 IT 계열의 디지털 월세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자주 쓰면서 밀접해 있고 자주 쓰면서 알고 있는 요 아이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클라우드 저장소, 아이클라우드가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클라우드가 먼저 대체 뭐길래 이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저도 그랬고요. 잘 모를 때는 클라우드를 단순히 사진 저장하는 거 아니냐? 라고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그냥 그것뿐이 안 사용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보면 굉장히 클라우드라는 이 시장이 종류가 많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다. 어떻게? 미디어 방송에서도 이 클라우드가 쓰이고 있고요. 제조 건설, 뭐 유통 물류, 통신, 인터넷, 전자상거래, 게임, 금융, 학교, 공공시설, 공공장소, 뭐 서비스업, 헬스케어, 제약, 의료사업에도 모두 다 클라우드가 쓰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종류가 좀 다양해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뭐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단순히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하는 데만 필요한 그런 매개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클라우드는 모든 이런 시설들,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 요즘 유행이죠. 그리고 AI, 통신 장비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장소로서 메모리 칩으로서의 하나의 조금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조금 봐야 된다.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소비자 개개인 한 명만 봤을 때는 내가 단순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하는 저장 매개체가 조금 더 필요해. 용량이 좀 더 필요해서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하나 이용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좀 크게 하면 교육, 학교에서도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하려면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그리고 뭐 유통 물류도 다 모두 컴퓨터 작업으로 하죠. 무엇인가를 기록해야 되고 데이터를 그것을 전산 처리해야 되고 또 그 용량 과거에 기반에 있던 뭐 데이터 같은 걸 또 갖고 와서 또 광고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진행들이 되는 산업들에는 클라우드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런 기업들도, 그런 공공장소도, 그런 학교도, 그런 금융기업도, 그런 인터넷 회사들, 그런 헬스케어 회사들도 모두 클라우드를 돈 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 서비스를 돈 주고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은 구독 서비스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은 매년 매출이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23년까지만 해도 7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니까 기업들도 당연히 필수 구독을 유도할 수밖에 없고 이 구독료 인상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공공기관들도 결국 구독들을 해야 돈을 내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연산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큰 넓은 공간에 클라우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회사들도, 그리고 이것을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업들도 결국 필수가 돼버린다. 클라우드 이용은. 때문에 필수 구독은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구독료 인상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인상한 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디지털 월세 종류 중에는 바로 생활 쇼핑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조금 조사하면서 모르던 것도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아마존도 알고 있고 마켓컬리도 알고 있는데, 면도기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것도 좀 일정 계속 비용을 내면은 면도기를 계속 바꿔가면서 새 상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달다방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이런 생리대도 구독해서 일정 비용을 내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생리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게 몰랐어요. 정말 신기한 시장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이런 구독 서비스에 생활 쇼핑 부분에 있고요. 이런 건강식품이야 원래 있는 거 아니까. 네, 어쨌든 좀 신기한 디지털 월세의 종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디지털 월세의 종류 중에서 이런 생활 쇼핑을 이끄는 플랫폼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벽 배송 때문일 거예요. 이 생활 쇼핑 관련해서 플랫폼 구독이 증가한 게 새벽 배송 때문인데, 자, 이 새벽 배송을 이용한 40대 이상부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40대 이상부터도 이용 경험이 있다가 약 70%나 상승했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약 7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2명에서 88,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새벽 배송은 사실 재미 보면 멈출 수가 없는 거 알 거예요. 굉장히 새벽 배송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쿠팡을 생각을 하죠. 쿠팡은 새벽 배송도 참 잘 되고 결제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화면을 밀어서 결제하면 바로 결제가 돼서 배송이 됩니다. 매우 잘 만들어놨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런 새벽 배송을 젊은 2030 세대가 아니라 40대부터 60대 세대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더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벽 배송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생활 쇼핑 관련한 이 구독 서비스 시장은 가장 많이 늘려놓은 장본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배송 플랫폼들에는 몇 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쿠팡하고 컬리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더 있더라고요. 뭐 SSG도 있고 네 이런 아마존인가요? 뭐죠? 코스트코, SSG 네 있고요. 이마트몰도 있고요. 이마트몰이네요. 네. 어쨌든 간에 대부분 월 정액 유료이거나 무료이지만 몇만 원 이상 구매 시 새벽 배송 등 조건부 배달이 붙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쓰고 있고 현재도 ING 중이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쿠팡인데 향후 이용 희망 하는 거는 컬리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리도 많이 지금 시장성을 좀 늘리고 있다라고 저도 많은 기사를 좀 보긴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로 새벽 배송들을 사용하고 있고 새벽 배송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지고 있다. 왜냐?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이 계속 새벽 배송을 하니까 이런 대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해야 되는 형편에 놓인 거예요. 안 하면 뒤처지니까. 그러니까 뭐 소비자 입장에선 좋지만 사실 이것도 나중에 되면 출하 경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쓰네요. 새벽 배송 플랫폼도 많고요. 아이는 낳지 않아도 신혼부부는 증가 추세죠. 또 무엇인가 구독을 하나 봤더니 바로 전자 가전일 겁니다. 우리 LG전자의 가전구독 사업 매출 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만 봐도 2,900억이었는데 23년까지 약 9,600억입니다. 약 3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2024년까지 하면 사실 1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신혼부부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이제 가전용품 구독은 요즘에 1인 가구 자취생이 모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머니 사정이 다들 빠듯해지니까 차라리 세탁기, 뭐 건조기 왜 사냐? 빌리자. 그냥 돈 내고 월 얼마씩 내고 빌리자. 그럼 더 싸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전자 가정용품들을 모두 구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정 방식까지 좀 다양해져서 더 구독이 쉽다고 해요. 어떤 거는 단기 6개월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년까지 하면 뭐 얼마 또 캐시백 해주는 것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약정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나 자취생들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건조기, 세탁기, 스타일러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독료로 전환을 해보면 매우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나온다고들 하네요. 그러니까 가정구독 사업 매출만 1조입니다. 1조. 대단한 거죠. 이건 판매를 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구독 사업입니다. 구독 사업. 이런 대기업의 구독 사업도 굉장히 하는 이유가 다 있고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분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구독해야 하는 서비스가 이뿐이 아니죠. 아이 키우는 육아 엄마 아빠라면 또 육아에 관련한 게 구독할 서비스가 매우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아식일 겁니다. 간식이거나 베이비 본죽, 퓨레, 뭐 아이 밀키트 이런 게 모두 내가 요리에 좀 소질 없다. 아니면은 우리는 모두 맞벌이라서 아이에게 제대로 된 밥을 해줄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 육아식 간식을 돈 주고 매달 얼마씩 내고 물건을 받는 형태로 구독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안 해봤는데 사실 해도 되겠더라고요. 매우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맛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요. 장난감 대여나 교육 콘텐츠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참 사실 뭐 기업들의 횡포이기도 한데 아까 OTT를 한다고 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런 뽀로로 같은 거 다 나옵니다. 근데 왜 또 뽀로로 TV를 따로 육아 관련한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장난감 대여 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장난감 대여를 하면 귀찮지 않나요? 반납하는 것도 귀찮고 저는 첫 번째로 이런 것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조금 여러 사람들의 손을 타는 그런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균도 많이 아이가 병균에 옮아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뭐 감기나 구내염 같은 거 또 백일해 같은 거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자주 많이 만지는 거는 아이들이 안 만지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장난감 대여나 교육 콘텐츠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근 쓰다 보면 금액이 커지는 구독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통 쪽인데, 이건 저도 20대 때 차가 없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뭐 잠깐 한두 번씩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급할 때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당연히 제가 차가 있으니까 이제 안 하는데 이런 소카, 그러니까 대표적이죠. 모빌리티. 그런데 이런 멤버십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회성으로 얼마씩 결제를 하고 탔는데 요즘은 멤버십을 가입하면 조금 더 금액이 싸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뭐 금융 관련해서도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이렇게 구독형 자산 관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산 관리는 자기가 좀 신경 써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대기업 기업 이렇게 총수이거나 아니면은 뭐 재벌들은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가 있는지 다 압니다. 저희가 한 계좌 몇 개 계좌 안 되는 거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구독하면서까지 자산 관리하지 마라. 자기 자산 관리는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꼼꼼하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제 한 표고 개인 의견이고, 또 하나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은데 이런 세탁이나 전기 청소를 구독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자기 돈 주고 자기가 하겠다라면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내가 정말 부자고 돈이 너무 많아서 귀찮아서 하는 거면 말릴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일반 서민이다. 그런데도 내가 청소나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탁 서비스를 구독한다라고 하면 저는 당장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정말 가장 불필요한 지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가 없으면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고, 정말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런 모빌리티 관련한 그린카나 소카 같은 거를 무인 렌트카를 이용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썩 추천해주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저도 조금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비싸서 금방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용자 추이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소카나 그린카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인으로 카시어링이 운영이 된다라는 게 매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게 플랫폼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해서 렌트카 담당자를 만나서 자동차 사진을 찍고 자동차 상태가 양호한지를 본 다음에 이용을 합니다. 돈을 내고, 그쵸? 그리고 나중에는 또 만났던 장소까지 와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담당자가 와서 갖고 가는 경우도 있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 빌리는 절차였어요, 렌트카에. 그런데 카쉐어링이라는 플랫폼이 차량 공유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이제 무인으로 시간대별로 자기가 이용을 하면 그 시간대에 그 차가 주차가 돼 있고, 그 주차된 차에 핸드폰을 갖다 대면 차 키가 문이 열리고 시동까지 걸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그런 서비스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껄끄럽게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고, 결제도 뭐 한 해 만에 할 필요 없이 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미 미리 카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고,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떼일 일 없어서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요 카쉐어링 플랫폼이 좀 시장이 발달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이용률만 보더라도 벌써 답이 나옵니다. 22년에서 24년까지 소카 경우에는 67만에서 81만 명이나 됐고요. 증감률 6월에만 보면 71만에서 78만, 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린카도 만만치 않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기 투루카도 새로 신생으로 나오면서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카쉐어링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만 이용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거 다 이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카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차가 없으면 그린카로 예약을 해야 되고, 소카 그린카 예약이 없으면 투루카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대부분 카쉐어링을 사용을 안 하고 자차를 이용하면 했지, 카쉐어링을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은 요 세 개가 대부분이 가입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해봤지만 굉장히 기름값까지 내고 나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한번 빌리면 하루 빌려 타면 정말 7만에서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한 젊으신 분들 카시어링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버스가 훨씬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에 돈 버는 방법도 다양하죠. 돈 쓰는 방법도 다양한 것 같고요. 소액이라고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이 바로 구독료, 디지털 월세를 말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의 지갑을 제일 얇게 하고 있는 주 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료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다양하게 있죠.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구독료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취미 삼아서 아니면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아니면 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OTT 하나 정도는 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 앞서서 말한 것들 중에서 정말 내가 구독은 하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구독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종잣돈을 우리도 모아야 되잖아요. 저축을 잘 하려면 이렇게 무심코 나가는 구독료를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